지금까지 사안들은 전직금지 약정이 있었던 사안인데요. 법원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정하지 않더라도 또 어떤 경우에는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직금지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전직을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직금지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금지 청구를 통해서 전직금지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금지 약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전직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직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전직금지 청구 사건이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인용이 된 사례는 한 70% 정도였고 기각이 된 사례는 30%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즉 10건 중에서 한 7건 정도는 전직금지가 인정이 됐지만 한 3건 정도는 전직금지가 인정이 되지가 않은 것인데요. 특히 전직금지가 인정이 된 사례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례가 일부 인용, 즉 3년으로 정했지만 1년만 인정이 됐다든지 1년으로 정했지만 6개월만 인정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부만 인용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어떤 헌법상 자유를 제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와 당사자끼리 정한 약정들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고 법원이 봤을 때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정되는 경우도 상당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하실 때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똑같이 체결하시기보다는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중요한 일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대가도 지급을 하시고 전직금지 기간을 정하시는 반면에 조금 덜 중요한 일을 하신 경우에는 전직금지 기간을 좀 짧게 정하시고 대상이나 업종도 조금 더 제한을 해서 정하는 등 조금 맡았던 일들 그리고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 이런 사정들을 좀 살펴서 다 다르게 개별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